그래서 이제 한나라 속국이 되고요. 이 자오투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월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지역이 이제 한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설치했던 관할 구역은 지금의 베트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지금의 광동 성부터 지금의 하노이 정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월남 또는 남월 이렇게 부르던 지역이었는데 아마 여기가 그 자오투어의 궁전 털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의 광저우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주 남월 왕궁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남월을 갖다 뒤집으면 월남이 되죠.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마 자오투어가 자기의 궁전을 설치한 자기가 그 한나라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남월왕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자오투어의 궁전이 있던 터가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그 건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은 베트남의 어떤 추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국계 리더를 갖다가 쫓아내면은 중국에서 어떤 관료를 보내면은 그 관료가 베트남을 정복한 다음에 그 본국이랑 끊고 자기가 왕을 하다가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 사람을 쫓아내고 또 중국에서 오고 이런 일이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수십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수십 번 반복되는 역사를 갖다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추룽악 TRUNG 이렇게 씁니다. 쭝자매, 그죠? 쭝자매라는 이 자매입니다. 이 쭝자매라는 자매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베트남의 중국인을 닮은 그 비에트 민족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온 지금 다낭보다 아래쪽의 베트남 민족을 이루고 있는 촨 민족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두 자매가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시죠? 중국인 도망가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쭝자매는 두 명의 여걸이 그죠? 여걸이 손을 잡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가지고 베트남의 독립을 보호했던 영웅으로 지금까지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쭝자매의 이미지가 조금 이제 공산주의 시대 때 좀 오용된 그 모습을 갖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있죠. 이게 베트남 공산주의 시대 때 있었던 쭝자매 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소비에트식으로 이제 쭝자매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한 다음에 여군들을 훈련시키는 그죠? 이 쭝자매처럼 너희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이제 여군 훈련소의 쭝자매가 저런 약간 소련 스타일 프로파간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 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베트남인들은 이게 또 베트남하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는 여전사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뭐 선덕여왕도 굉장히 훌륭한 전술을 갖다가 발휘한 여왕님이라고는 하지만 선덕여왕이 직접 칼을 들고 누구를 이렇게 치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동북아시아에선 잘 그리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뭐 굉장히 훌륭한 전술을 발휘한 여왕이라도 직접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갖다가 동아시아에서는 많이 그리지 않는 데 비해서 이 베트남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이것이 귀감이 되라고 공산주의 시대 때 이걸 갖다가 조각으로 세워놓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났을 때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났을 때 여성 게릴라들의 활약이 또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치민 트레일이라고 부르는 북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넘어가지고 남베트남으로 가는데 그 물자 수송하는 거 있잖아요. 전방에서 총 쏘고 대포 쏘는 거 말고 물자 수송하는 그 일. 그 일이 베트남 전쟁 때 제일 위험한 일이었대요. 미군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트럭이라고 보이는 건 다 그냥 폭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실제 트럭 운전사를 빼고 그걸 호송하는 모든 일 다 여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에 그 프로파간다 예술박물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박물관인데 공산주의 때 예술을 갖다 전시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여성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버지가 총 들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우리는 후방을 지킨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남편은 벌써 게릴라 전쟁하러 나갔어요. 집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세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린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과 애들과 여자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AK-47 소총을 들고 딱 그 베트남 모자를 쓰고
딱 이렇게 베트남 전통 아오자이를 넣고 딱 이렇게 지키고 서서 거기 이제 아이와 노인은 내가 지킨다. 그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땐 유교 국가 같지만 결이 굉장히 다른 유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추릉 자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릉 자매가 한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한나라의 끝자락을 갖다가 이제 쫓아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오잖아요. 한나라 망한 다음에 그 삼국시대 때 송건의 오나라가 제일 남쪽에 있죠? 그죠? 초나라 이쪽에 있고 아시죠? 삼국지? 그죠? 여기 있잖아요. 오나라가 이쪽에 관동 쪽에. 그죠? 이제 송건의 오나라가 베트남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에 맞서 싸웠던 이 분도 이 츄라고 하는 분도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베트남의 민족 영웅 중에 한 명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아마 참 계열의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여기는 이제 약간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약간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뭔가 비천도라든지 약간 이렇게 보살이 이렇게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 인도와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중국과 계속 어떻게 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잠깐만요. 취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 얘기가 이제 나오는구나. 자,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실제로 중국인들이 남월이라고 부르던 지역이에요. 근데 남월이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부르던 지역은 우리가 지금 월남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지금 홍콩보다 조금 더 남쪽부터 그죠? 지금 하이난 섬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관동만부터 하이롱베이까지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반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에 속해 있고 반은 지금의 하노이 지역입니다. 하노이에서 사실 중국까지 버스 타고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 길죠. 베트남에 대해서 대체로 얘기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탈리 사람들은 장화 꺼내죠. 저는 미국의 미시간이라는 데서 자랐는데 장갑 꺼내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트남 이탈리 사람들은 이렇게 장갑 꺼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베트남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 보면 이렇게 쌀 옮길 때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얹고 양쪽에 이렇게 바구니 달린 거 있죠.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베트남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그저 북쪽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하노이 중에 남쪽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 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은 자기네 이렇게 어깨 위에 얹고 다니는 그 라이스 바스켓에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북쪽 바구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바구니 말고 남쪽 바구니하고 중간에 있는 막대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는 아직 중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인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이죠? 여기 호이안에 있는 지금의 베트남의 호이안에 있는 루인이죠. 루인은 이제 그 유적지인데 이 참이라는 민족의 유적지. 아까 제가 계속 그 코끼리 타는 건 아마 참 민족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참 유적지가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참 유적지는 보시다시피 중국 스타일이에요, 인도 스타일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중국의 인도예요. 인도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는 반도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죠. 그게 약간 이제 유럽인들이 붙인 이름인데 프랑스인들이 와보니까 여기가 인도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은 인도 같고 반은 중국 같아서. 그래서 인도 차이나라고 부른 거거든요. 실제로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프랑스 식민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베트남의 북쪽 끝만 유교고 베트남의 중간부터 아래쪽은 훨씬 더 인도 문화에 근접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의 문화와도 상당히 흡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 복습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제 동남아 역사는 큰 그림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할게요. 한 번 들었다고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기억나시죠? 한나라 시대 때 인도의 북쪽에 마루야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황하 문명과 인더스 겐지스 문명에 속하는 두 개의 문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티베트 산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가지를 못해서 해상 루트를 개발하는 세 번째 제국이 생깁니다. 상업 제국이 촐라 제국이라는 제국이 생기면서 이 촐라 제국이 맨 먼저
요쪽으로 확장을 해요. 왜? 물길이 요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죠? 기억나시죠? 싱가포르 강의하고 인도네시아 강의할 때 2번이나 나왔죠, 벌써? 그래서 이 촐라 제국이 이쪽으로 막 확장을 하면서 여기다가 무역기지를 만들죠. 지금의 여기 수마트라 섬에다가 무역기지를 만들면서 그 무역기지를 중심으로 한 스리비자야라는 나라가 지금의 팔렘방, 아시아게임 했던 팔렘방에 스리비자야라는 나라를 세운다. 이거 자 복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복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촐라 제국의 어떤 스타일들, 그죠? 이게 남인도의 스타일들이 그 루트를 타고 일단 지금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전해진 얘기는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들이 이제 아까 그 호이안에 있는 거랑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요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이제 아까 그 루트를 타고 촐라 제국의 루트를 타고 처음에 어디로 전해지냐? 여기로 전해집니다. 여기 스리비자야라고 하는 요 나라로. 그죠? 그래서 이 스리비자야라는 나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나라였고 인도네시아,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정글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 북쪽으로는 한중일 세계 문명 국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인도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기억이 오늘의 팔렘방이 그곳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게임을 한 거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갖다 이어주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팔렘방에서 이제 그 아시아 게임을 개최하기로 했고, 당나라 의경 스님 같은 분들이 그저 인도까지 가다가 중간에 스리비자야에서 어학당을 다녔다라는 얘기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저 인도에 가가지고 배우기에는 조금 이제 바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스리비자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인도말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인도로 유학을 가는 중간 지점이기도 했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라고 여겨지는 허황후라는 분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왔다면은 스리비자야를 거쳐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이제 그 스리비자야에 있던 그 상인들이, 여기 이제 스리비자야 잠깐 다시 가볼게요. 이 상인들이 남쪽으로는 이쪽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발리에 인도 문화를 전하고, 우리가 이제 발리에 요가하러 가는 이유가, 그죠? 이 이유죠. 마도나나 줄리아 로버츠가 발리에 이제 요가를 하러 가는 이유는 인도 문화가 여기서 촐라 상권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발리로 가고, 나중에 이슬람 문화가 와가지고 자바가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여기만 인도 문화가 남고 여기는 이슬람 국가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발리에 가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남인도 스타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 얘기였어요. 인도네시아 얘기할 땐 남쪽 라인. 근데 요번은 어딜 따라갑니까? 이 북쪽 라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가 어디로 전파가 되냐 하면은 일단 요게 중요해요. 요 강이. 왜? 상인들이거든요. 스리비자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달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트럭이 없어요. 그럼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옮기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배가 좋죠. 그럼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왜 좋냐면 이쪽으로 처음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메콩강 때문에 그래요. 메콩강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디서 흘러내리느냐? 자, 여기 중국의 안쪽인 티벳에서 흘러내립니다. 그죠? 티벳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운남성을 갖다 전체를 갖다 가로지른 다음에 한번 꺾어가지고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라오스를 뚫고 캄보디아를 뚫고 베트남 남쪽으로 나와요. 엄청난 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은 무지하게 넓고요. 티벳의 북쪽에 엄청나게 영양가가 많은 옥토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계속 영양분을 쓸면서 내려가요. 이게 티벳에서 히말라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상류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쏜살같이 내려요. 그래서 노란 거예요. 그럼 이게 노라면은 이게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메콩강에서 이렇게 베트남 놀러 가시면 이렇게 메콩강에서 배 태워주잖아요. 근데 물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낚싯대를 꺼내는 게 아니라 채를 꺼내죠. 네, 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뜨죠. 그럼 10마리 나오죠. 그럼 한 마리 먹고 나머지 그냥 강에다 다시 풀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젖줄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처럼 열심히 등이 빠지게 호미질을 해야지 먹을 게 나오는 사람하고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미스테리한 강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다 뭘 심으면 다 잘 돼요. 커피를 심어도 잘 되고 망고를 심어도 잘 되고
그런 강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동남아 하면 떠오르는 이 그 수산시장이 메콩강 상류 사람과 하류 사람들이 교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당연히 스리비자야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시장에 접속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자기네가 시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콩강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콩강에 직접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메콩강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이미 이루어진 상권이 있기 때문에 스리비자야 사람들이 처음에 파고들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다 도시를 세웁니다. 여기다 도시를 세운 다음에 여기다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메콩강의 중간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인드라푸라라는 도시예요. 잠깐만요. 네. 인드라푸라라는 도시를 여기다 만들어요. 인드라푸라라는 도시를 만들고 여기다가 자야르발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스스로를 자야르발만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는 어떤 젊은 캄보디아 청년을, 참족 청년을 갖다가 스카우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도 말도 잘하고 스리비자에서 쓰는 말도 잘하고 말레이어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네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인도의 그 상권을 이쪽에다 보호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쪽에 지사장이 돼요. 이쪽에 인드라푸라 지사장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사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리비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스리비자에서 칠라 그러겠죠. 근데 칠라 그럴 걸 미리 알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메콩강 쪽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왜 여기다 도시를 지었냐? 메콩강 안은 자기네끼리 워낙 네트워크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조금 떨어져서 여기서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메콩강 바로 옆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메콩강 바로 옆으로 들어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 이름이 앙코르예요. 그래서 그 앙코르 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인드라푸라의 전 지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콩강 상권을 겨냥한 인도 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제 스리비자야가 인드라푸라를 접수하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상업 중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인드라푸라라는 도시는 그 이후로 계속 무역 도시로 남아 있었어요. 조금 옛날 초기의 전성기만큼은 안 됐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뭐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계속 무역 도시로 남아 있어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그 자리가 뭐냐면 오늘날의 다낭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낭에 다음번에 다낭 공원에서 만약에 뭐 다낭에 뭐 가족여행 이런 거 가시면 다낭 공항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손 유적지라는 이런 유적지가 있어요. 앙코르와트까지 안 가셔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 인도 유적지를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손 유적지가 안타깝게도 앙코르와트에 비해서 보존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식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이 이제 이후에 그 유교 국가가 됐고 그 이후에는 공산 국가가 됐기 때문에 불교 유적지를 생각보다 그렇게 관리를 많이는 안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다낭 바로 옆에 있는 마이손 유적지, 유네스코 유적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앙코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코르와 앙코르하고 인드라푸라는 같은 민족이에요. 참이라는 같은 민족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앙코르와트를 수도로 한 그 국가를 갖다 참파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민족의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시가 같은 민족의 두 개의 도시 국가로, 말하자면 스파르타와 아테네처럼 연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군대도 지원군도 보내고 그러면서 남쪽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